외국인은 언제 본격적으로 돌아올까요? 시장 방향 어떻게 될까요? 이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시면서 많은 답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대담으로 이어갈 겁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이사 자리에 계십니다.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잭슨홀 미팅이라는 큰 이벤트, 그 이후에 열린 시장에서 이사님과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가장 궁금하실 부분은 그 리스크를 이제 덜어냈는지, 오늘 빨간볼이 이대로 쭉 이어질지, 반등세에 무게 실어도 될지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체적인 뷰를 가져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하단은 좀 굉장히 단단해졌다. 이번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사실 좀 뭐 중립금리를 올린다거나 그런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으면 좀 증시가 오늘 좀 안 좋았을 텐데, 그거는 이제 뭐 당분 아직까지 뭐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좀 답변을 했지만 금리를 좀 올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요. 물론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사실 연준 의장은 그냥 특유의 좀 약간 표현이 대부분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잘 모르겠다 그런 발언했는데 그게 오히려 좀 증시에는 호재였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좀 중립적인 의견을 좀 취해주면 그동안 혹시라도 좀 매파적인 의견 나오면 어떡할까 좀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좀 없어졌기 때문에 증시의 그 부분이 이제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반등은 하지만,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여전히 뭐 금리 인상의 끈을 놓고 있지는 않았어요. 계속 뭐 추가적인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미국의 또 2년물 국채 금리가 더 올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악재는 미국의 금리거든요. 이 시중금리가 좀 꺾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바뀐 건 없고 여전히 달러는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증시의 위쪽도 저는 조금 제한돼 있다. 그래서 하단은 2500선 내외에서 좀 굉장히 단단해졌고, 지금 이제 2500선 조금 이제 올라온 상태라서 부담은 없는 자리지만, 뭐 2700, 800을 가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아직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 지수는 조금 이게 제한된 박스권 내에서 그냥 좀 답답하게 지수 자체는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단까지 올라가고 여기를 뚫기 위해서는 이사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걸까요? 결국에 이제 외국인이 살려면 이 달러가 좀 떨어져야 돼요. 달러 가치가. 근데 달러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미국의 금리 정책이죠. 네. 근데 이게 아직 긴축이, 지금 시장이 예상하기로는 11월에 금리 인사 한 번 더 한다가 조금 높더라고요, 확률이. 그러니까 아직은 9월은 동결하더라도 11월이라는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금리 인상이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끝난 게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완전히 이제 동결적으로 더 이상 금리 인상 안 할 것 같다. 이걸 확실히 좀 언급을 해주면 좋죠. 근데 아직은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 금리가 크게 또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도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달러화에는 여전히 좀 부정적이고, 그럼 이걸 좀 당장 기대할 수 없으면 중국의 부양책은 좀 한번 기대해 볼 만하거든요. 신흥국 경기가 좋아지면요, 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또 생기기 때문에 달러화에는 또 당연히 안 좋게 작용합니다. 그럼 달러가 떨어지는데, 주말 사이에 또 중국에서 부양책, 뭐 부동산 부양책 얘기가 나왔고, 오늘 보니까 중국 소비주들이나 중국 경기 민감주가 좀 강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부양책 효과는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달러를 조금 이제 그 강세를 조금 눌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좀 우호적이다. 그래서 지금은 좀 시간은 걸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달러화가 뭐 아직은 크게 좀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중국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약간의 좀 희망은 보이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만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좀 액션을 취하지 않고 뭐 사지도 팔지도 않고 그냥 약간 중립적인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궁금해요. 오늘부터 중국의 증시 거래세 인하했잖아요. 증시 부양책과 인프라 부양책이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증시 부양책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중국이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부양책을 썼냐면, 그동안 보면 중국 사람들이 사실 소비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중국인들 최근에 한 2년 정도의 데이터로 이렇게 보면 그 저축을 너무 많이 했어요. 뭐 2년 동안 그 자료 보니까 6천조 원에 달하는 돈을 은행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쓰고요, 은행에 자꾸 넣어요. 왜냐하면 내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고 내 월급이 깎일 것 같으니까 안 씁니다. 저라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 그런 실업률을 좀 이렇게 낮춰주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런 정책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도 안 거죠. 이렇게 뭐 부양책 써봐야 돈이 나와서 돈을 이렇게 계속해서 유동성을 좀
이렇게 공급을 좀 시켜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금리 인하를 해도 이 중국 사람들이 돈을 안 쓰면 필요가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증권거래소 인하는 거기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은행에 넣어놓지 말고 투자해라.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좀, 네.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든 뭐든 좀 유동성을 좀 늘려달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지금 2008년 이후로 처음 뭐 되게 오랜만에 지금 증권거래소 인하한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행에 있는 돈을 좀 이렇게 빼달라, 빼서 다른 데로 좀 물고 타달라는 그런 시그널이 이번 증권거래소 좀 인하를 통해서 나온 거 아닌가. 근데 이런 정책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중국의 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 은행 계좌에서 돈이 좀 나와줘야 이게 중국 경제에 어떤 물꼬를 좀 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정책은 좀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한 가지는 인프라 쪽은 중국이 계속해서 그 부동산 부양을 해야 되는데 주말에도 뭐 규제 완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부동산대로 좀 풀어주면서 은행에 있는 돈도 좀 어떻게든 외부로 좀 나갈 수 있게 물꼬를 트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이 나와서 이 둘 다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에는 저는 굉장히 좋은 좀 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쪽에서 부양책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강하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던 중국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 가지 기대감이 맞물린 섹터인데 괜찮을까요? 지수 대비 수익률을 계속 선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사님의 의견은요? 그러니까 이게 달러가 확실히 약해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금리가 꺾여서 네. 외국인이 이제 다시 우리나라 증시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럼 증시가 위가 열리겠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대형 수출주들 위주로 가는데 아직은 그런 장 아니에요. 오늘도 보시면 삼성전자 안 가거든요. 외국인이 오히려 삼성전자 지금 파는 것 같더라고요. 대규모로.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엔 조금이라도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붙게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가장 모멘텀 강한 쪽은 제가 봤을 땐 중국 소비주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또 공교롭게도 중국 사람들이죠. 중국 사람들이 일본 안 가겠다. 예, 일본 보이콧하겠다. 이런 지금 얘기들을 좀 하잖아요. 또 화장품 불매 운동 뭐 리스트 딱 뽑아가지고 네. 일본 화장품 안 쓰겠다. 근데 어쨌든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나라 그렇게 되면 좀 약간 그 화장품이나 또 아니면 일본을 안 가는 대신 한국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 관광 쪽에서 일본을 관련된 수요가 한국 쪽으로 오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화장품이나 면세점은 당연히 그런 면에서는 또 매출이 또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일시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6년 만에 지금 단체 관광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이나 아니면 이런 이제 면세점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저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섹터로 보고 있어서 너무 이걸 좀 짧게 보는 것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다만 그 안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계속해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 기대했던 것만큼 한국에 올 건지 아니면 10월부터 또 실적 발표할 텐데 네. 실적이 우리 기대를 어쨌든 충족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때까지 저는 충분히 모멘텀은 좀 살아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님 중국 소비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이어진다면 그러면 아까 대형 수출주 이야기를 해주셔서 반도체의 시간은 본격적으로 언제 오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좋다 나와서 우리 증시도 반응이 나왔지만 정말 반짝이었거든요. 이 반짝에 그치는지 언제 시선을 우리가 이쪽 반도체 쪽으로 줘야 될지 궁금한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AI 쪽은 뭐 그동안 너무 좋았고 이미 한번 사이클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 AI 반도체 관련해서 여기서 추가로 막 계속 급등하기는 쉽지 않고요. 조금 쉬어가는 그런 좀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요새 엔비디아도 이게 엔비디아가 대장주인데 엔비디아도 이런 좋은 실적에도 주가가 더 이상은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랑 좀 무관하게 흔히 이제 전통 메모리 반도체라 그러죠. 뭐 DDR4라든가 DDR5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질 못하는 게 수요가 아직은 좀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좀 올라가 줘야 돼요. 현물 가격이. 근데 감산 강도가 좀 더 강화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데이터도 나와 있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재고 피크아웃 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저는 뭐 시간 문제 아니겠나.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어쨌든 좀 소비 쪽으로 부양을 좀 써준다면 중국의 어쨌든 반도체 수요는 지금 어쨌든 안 좋거든요.
근데 가을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은 회복될 가능성은 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걸 본다라면은 결국엔 9월 정도면 반도체 현물가가 좀 반등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진 않다. 저도 한 달 정도 후에는 그래도 반도체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는 이 또 AI 좀 제외하고요. 전통 메모리 반도체도 조금씩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멀리 보시지는 이사님 않으시니까 짧게 봤을 때 지금 오히려 이쪽을 모아갈 시기인지도 궁금하고요.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눌린 구간이긴 한데 오히려 이쪽을 단기간은 봐야 될지 어느 쪽을 봐야 될지 항상 비슷한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지금 위치에서는 어느 쪽 봐야 될까요? 아니, 저는 이제 반도체나 AI는 짧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다 그냥 길게. 길게 내년까지는 보시고 그러니까 반도체 후공정이 좋았잖아요. 네. 그 HBM 때문에. 여기도 이제 요즘에 빠지니까 괜찮고 그다음에 전공정은 워낙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나는 무조건 후공정만 하겠다, 전공정만 하겠다 이거보다는 같이 모아가는 게 전 좋지 않나. 이렇게 하나씩 골고루 좀 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소프트웨어 쪽도 이번에 네이버가 어쨌든 발표를 해서 주가는 한번 빠졌잖아요. 네. 근데 저는 주말 내내 써봤거든요. 이 클로바엑스. 어떠셨어요? 저는 괜찮았어요. 아, 정말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게 강연에도 하다 보니까 자료를 많이 만드는데 네. 옛날에 일일이 다 검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네이버 이 하이버 클로바 X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데이터를 좀 빨리 뽑아주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게 근데 사실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용으로 아마 매출이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베타 버전인데 나올 만한 것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전 써본 결과는 AI 요거 이제 드디어 좀 시작은 된 것 같다. 예, 우리 삶 속으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삼성 SDS도 요 생성형 언어 모델 준비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9월 초에 아마 무슨 뭐 서밋 한다고 하던데 발표회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삼성 SDS는 기업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AI 시장은 커지고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 결국 기승전 또 엔비디아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반도체 좋아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끝은 아니고 또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모델 중에 로봇도 있죠. AI랑. 그래서 계속 이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의 산업에 대해서도 시장 계속 관심을 보이니까요. 이쪽에 대해서도 트렌드를 잘 따라가 보자라는 조언이었어요. 자,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하락에 베팅하는 ETF가 출시된다라는 단독 기사가 나온 이후부터 시장에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2차 전지 뭐 잘 버틴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조정권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는데 이 ETF 수급적으로 부담이 되진 않을지 이 점은 저희 어떻게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수급에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 상품들 자체가 결국 약간 공매도랑 좀 유사하잖아요. 하락이 나와야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만약에 돈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수급에는 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요즘에 2차 전지가 약간 좀 모멘텀이 좀 소진된 구간이잖아요. 뭐 정책 모멘텀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중국의 리튬 가격은 좀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3분기까지는 대체적인 시각이 실적 조금 부진할 것 같다. 근데 4분기부터 좋아질 거다.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또 하락에 좀 베팅하는 이런 상품들이 나오는 건 그렇게 좀 수급적으로도 좋은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결국 중요한 건 저는 어쨌든 수급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펀더멘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4분기에는 실적이 좀 좋아지는 쪽으로 대부분 좀 전망들이 나오니까 3월 실적 발표가 10월이에요. 그래서 10월 한 중순까지는 조금 2차 전지가 좀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답답하겠지만 네. 그 안에서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예, 옥석 가리기만 잘 한다면 그래서 이번 조정 구간을 그냥 또 에이 2차 전지 또 재미없으니까 안 한다 이거보다도 그 안에서 잘 또 공부해서 좋은 기업들 좀 이렇게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자. 네.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은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시니까요. 그간의 방어주 성격의 종목을 포트에 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물론 그 안에서도 너무 강력한 테마가 형성되기도 해서 이걸 네. 방어주라고 불러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쪽도 포트에 어느 정도 비중 확보 필요할까요? 아 근데 이번에 원정 오염수 관련해서 막 그 육개주부터 네. 해가지고 막 급등을 했잖아요. 대체제 주들이 뭐 보면 뭐 소금 관련주도 좀 있었고, 맞아요. 근데 그쪽은 하나의 그냥 저는 테마로만 보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너무 막 급등을 하더라고요. 급등 나가니까 뭐 그걸 쫓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런 테마주는 절대적으로 좀 접근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얼마 전에 그 초전도체도 그랬고 뭐 맥신 관련주 뭐 이렇게 계속 돌고 돌더라고요. 맞아요. 오늘도 돌아요. 네, 근데 뭐 잘하시는 분들이야 수익 내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그거 쫓아가다가 정말 큰 손실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반면에 음식료 중에서 그냥 저라면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올해 어쨌든 가장 음식료이 제일 좋았던 게 어디냐? 라면입니다. 라면의 공통점이 뭐죠?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결국 저는 그런 걸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추천드린 게 아니라 해외 성과가 기대되는 음식료 업체들이 제가 공부해 보니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풀무원 같은 거, 두부, 그 미국 쪽에서 우양이라고 아세요? 우양이 이제 미국 쪽에서 네. 그 요새 유튜브로 그 핫도그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아, 도매 핫도그라고. 도매 핫도그 하는 곳이군요. 네, 요거를 이제 HM,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네. OEM 방식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대기업이 납품을 하는데 요즘에 이런 것도 좀 인기가 있는 것 같고, 빙그레 아시죠? 네, 알죠. 메로나 아이스크림. 그렇죠. 여기가 또 해외에서 또 인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국내도 좋지만 이제 어쨌든 해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대접을 받으니까 이 기업들이 앞으로 해외에서 매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음식료라면 한번 캐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시장 전체로 넓혀봤을 때는 핵심적으로 이사님께서 유망하게 보시는 섹터 좀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어디 보시는지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게 보는 건 반도체. 여전히 반도체 요새 좀 부진한데 그래서 좋은 기회 같고, 전공정, 후공정 중에서 하나씩 정도는 장기적으로 비중 확대하시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위성통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원앱하고 아마존이 적외도 위성통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뛰어들거든요. 여기 이제 스타링크가 먼저 했지만 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그래서 위성통신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가 인프라 투자를 좀 많이 늘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 5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인도 총선 앞두고 인프라. 그러면 이제 여기 대표적인 게 뭐 굴삭기 같은 회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페인트 관련된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네. 에폭시를 만든다거나 그런 이제 페인트 첨가제 만드는 그런 기업들도 인도 쪽에 좀 매출이 좀 있으니까 이런 쪽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위성,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포인트 잡아야 되는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시장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잭슨홀 미팅을 소화한 첫 번째 거래일이었습니다. 양대지수 빨간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한 번 더 끌어올리면서 오늘 마무리가 되네요. 오늘 0.96% 올랐고요. 코스닥도 1%대 상승이었습니다. 특히 코스피아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갈팡질팡하긴 했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나왔다는 점 특징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주도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전반적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환율은요, 1323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에 1320원 선 하회하게 됐지만 그 위에서 마무리가 되기는 했네요.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이사님과 시작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